사상 초유의 초박빙 접전으로 당선자 확정까지 며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 완승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선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모시고 미국 대선 결과의 의미,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당초 초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경합주도 트럼프가 다 이기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역까지도 다 이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죠. 이번 선거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2주까지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지만 선거 결과를 수용하기까지 수용 자체는 굉장히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기까지도 며칠이 걸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소위 이제 블루월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블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파란색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 지도를 놓고 보면 동부 연안 그리고 서부 연안 그리고 동부에서 이어지는 캐나다와 이어지는 그 북부 몇 개 주가 이게 공고한 민주당의 텃밭이다 해서 이제 블루월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거든요. 근데 이곳의 그 의석수를 다 합치면 257석.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총 270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257개가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13개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13개는 거의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나 이런데 이런 경합주들 이런 데서 하나만 가져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블루월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사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블루월 중에서도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민주당 지역 중에서도 소위 금융이나 상업 중심지인 뉴욕이나 LA 같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과거에 미국의 발전을 주도하던 공업지대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 전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했었는데 그 지역에는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저소득, 저학력층이 집중돼 있는데 이쪽의 표심이 완전히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트럼프가 얻은 득표율이 첫 당선 때보다도 전국 득표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결국 이렇게 많은 표심을 얻은 배경에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됐을 때도 트럼프에 대한 그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또 주가가 이제 폭등하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만 놓고 본다면 대개 이제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흔히 하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재선된다. 무조건 재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게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그 미국을 전공하는 국제정치학자들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이든 또는 해리스의 이 당선을 점쳤습니다. 저하고 한 2명 정도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 경제 성장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경제 성장 초기에 있느냐? 우리가 왜 그 아랫목이 따뜻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랫목이 처음 차가운 데서 이제 처음 따뜻해지려고 하는 순간과 완전히 따뜻해진 다음과 그다음에 너무 뜨거웠을 때 이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제는 경제 성장률은 좋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이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모기지를 대부분 다 얻어서 집을 사는 게 미국의 보통 풍습인데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위 이제 브래들리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내가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떳떳하면 어디 가서든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 누구 지지해? 너 누구 지지해? 난 누구 지지하는데 자꾸 물어보겠죠. 그런데 내가 지지는 하지만 솔직히 내가 봐도 떳떳하진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대화에서 자꾸 회피하거나 여론조사가 와도 자꾸 무응답을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굉장히 좀 위어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정 정도 숨어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간과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리스의 아까 실패 이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 해리스가 여성에다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가 갖고 오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표마저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예측을 거의 이제 빗나간 건데요. 네. 사실 이제 해리스 또는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면 백인 남성들을 포위한다라는 거죠. 흑인표, 여성표, 소수인종표 이런 것들로 해서 백인 남성을 포위한다는 전략이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역포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백인 여성들이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흑인 여성에게 표를 준다는 게 조금 꺼림칙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인 남성들이 또 의외로 이 배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흑인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저학력층이 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몽적인 것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에게 대권을 맡긴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소수인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초적인 성격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문화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이 소위 이제 그 성별과 인종에서 어떤 포위 전략이 역포위 전략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 문제가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내가 들어올 때까지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내가 들어간 다음에는 좀 좁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만 내 뒤에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들은 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저임금을 받고 일할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전략 이것도 좀 상당히 먹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정부 효율위원회 이걸 맡기겠다고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여러 규제들을 아마 완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전망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이번 선거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테슬라의 주식을 사본 적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전에 이제 사실 손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하향세를 그렇죠.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 그 트럼프에게 베팅을 한 것은 물론 제 생각에는 트럼프를 지지해서도일 수 있지만 혹시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건 신의 한 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든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촉진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반전기차 이런 반친환경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면 테슬라는 굉장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또는 일론 머스크로서는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일종의 해칭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머스크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머스크의 가장 큰 수건 1번이 자율주행을 인증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자율주행 차들이 편리한 건 알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는 당연히 미국이나 인류가 추진해야 될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일론 머스크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미리 점치는 건 좀 너무 성급하지만 혹시라도 다음 대선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몰표를 받으면서 전국적인 득표율도 상당히 높고 여기에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으로 채워진다면 이제 거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의회를 이제 흔히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 미국 의회와 비하면 우리나라 의회는 전혀 힘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상하 양원제 아닙니까? 상원은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인사를 하려고 해도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인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1급 공무원들까지도 거의 다 임명이 불가능한, 심지어 우리나라도 대사를 인준을 안 해줘서 몇 년간 대사 대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원에서 예산 편성권인데요.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증액 예산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하원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하원이나 상원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권력을 한꺼번에 쥐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미국 정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의회 제도가 굉장히 정착돼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이것이 이제 마지막 피토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꿀지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관계부터 짚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트럼프가 뭔가 시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체제 보장 또는 뭐 북한 핵을 인정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성급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중간에 협상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변수들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회담을 추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성과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내가 얼마나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북미 대화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북한과 미국을 우리가 연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 협의를 더 선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이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를 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 많잖아, 한국 돈 많잖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는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협상하자,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취약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미 방위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회가 관련된 비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끼리 하는 행정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은 바뀌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과 자리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했던 것을 대통령으로서 나 취소한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무기화해서 뭔가 시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받아내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이용해서 다른 양보를 받아내든지 뭔가는 분명히 거래의 조건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